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78세 연복녀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다가도 마지막엔 정말 속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연복녀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 곁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올라와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 둘을 키웠죠. 남편 김만수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나중엔 부동산 투자로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둘은 금슬이 참 좋았습니다. 여보, 내가 번 돈은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뒤에서 고생해줬으니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벌어온 거지.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가게 살림도, 집안일도, 아이들 교육도 모두 아내가 도맡았으니까요. 자신은 그저 밖에서 일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작년 가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잠시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울먹이며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렸어요? 아프지? 조금만 참아요.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모아둔 거 다 당신 거야. 통장도, 아파트도, 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우리 같이 써야지. 아니야. 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당신은 오래오래 살아야 해. 내가 평생 고생시켰잖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걸로 평생 걱정 없이 살아 약속해.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당신이 쓰라고 모은 거야. 복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이 평소 사람 좋게 살았으니까요. 아들 김동수 씨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았고 며느리 박미정 씨는 음식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딸도 뒤늦게 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부부와 복녀 할머니, 그리고 변호사, 딸은 미국에 있어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전체는 배우자 연복녀님께, 예금 8억 중 6억은 배우자 연복녀님께, 나머지 2억은 자녀들에게 1억씩 균등 분할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 동수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면 시세가 20억은 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예금까지 합하면 거의 30억 가까운 재산이었죠. 아버지가 왜 엄마한테만? 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명확히 의사를 남기셨습니다. 평생 고생한 배우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라고요. 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버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네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혼자 넓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아들 부부였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며느리 미정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 부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혈압약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어머니, 오늘 반찬 많이 만들어 놨어요.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 드세요. 복녀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너희 덕분에 사는 것 같구나.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미정은 늘 공손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사시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고. 복녀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희 집은 좁잖니. 괜찮겠니? 아니요, 어머니. 이 아파트로 저희가 이사 오면 되죠.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방도 많고요.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시중 다 들게요. 복녀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게 외로웠으니까요. 그럼 너희가 괜찮다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아들 부부는 복녀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손자도 보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도 먹고 저녁엔 함께 TV도 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낡았어요. 리모델링 좀 해야겠는데. 미정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그럴 필요 있니? 멀쩡한데. 에이, 어머니.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집값도 올라가고요. 한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복녀 할머니는 난처했습니다. 3천만 원이나?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어머니, 어차피 이 집 어머니 거잖아요. 투자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동수도 거들었습니다. 결국 복녀 할머니는 리모델링 비용을 댔습니다. 그 다음엔 차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차가 너무 낡았어요. 어머니 모시고 다니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죠. 제가 알아봤더니 좋은 거 나왔는데 차는 있잖니. 그걸로 다니면 되지. 어머니, 그 차 한 10년 됐어요. 요즘 차는 안전장치도 좋고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결국 또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엔 동수의 사업자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투자만 하면 승진도 빠르고 이번에 3억만 있으면. 복녀 할머니는 이번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억은 너무 큰 돈이다. 어머니, 이건 투자예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제가 성공하면 어머니 더 잘 모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짜증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어머니 혼자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도 아들인데. 복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겨우 1억 주고 어머니한테는 거의 30억을 주셨잖아요. 그게 공평한가요?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섭섭해하는 것도 이해 좀 해주세요. 아들인데 이렇게 차별받으니까요. 복녀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날 밤 3억을 이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 미정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낡은 옷 입으세요? 새 거 사드릴까요? 공손했던 말투가 이젠 비꼬는 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도 안 드셨죠? 맨날 까먹으시네.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쏘아붙이는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주니까요. 자신이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수와 미정이 방에서 나와 복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이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복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의를. 왜?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상속 문제도 복잡하고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이건 내 집인데. 어머니, 미정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누구 덕에 이 집에서 편하게 사는 줄 아세요? 우리 덕이잖아요. 청소도 우리가 하고, 밥도 우리가 하고, 어머니 시중도 우리가 들고. 그건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호구처럼 어머니 모신 줄 아세요? 다 이 집 때문이었어요. 근데 명예 하나 못 바꿔주시겠다고요? 복녀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살 집인데 어머니는 방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세요? 동수가 책상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명예 이전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안 돼. 복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보고 쓰라고 남긴 건데. 아버지, 돌아가신 분 얘기는 왜 자꾸 하세요?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아버지 없잖아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복녀 할머니는 벌벌 떨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장 안 찍으실 거예요? 미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안 찍겠다. 복녀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직접 하세요. 저도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맘대로 드시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복녀 할머니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리모컨도 숨겼습니다. 어머니, TV는 저녁에만 보세요. 전기세 나와요. 밤 10시가 넘으면 강제로 TV를 꺼버렸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지냈을 때 동수가 다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마음 바뀌셨어요? 복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걸로 평생 걱정 없이 살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걸 배신할 순 없었습니다. 안 돼. 정말 그러실 거예요? 동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큰 가방을 싸들고 복녀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짐 싸세요. 짐을. 왜?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가 훨씬 나아요. 같은 나이 또래도 많고 간호사들도 있고. 요양원. 나는 안 갈 거야. 어머니, 선택권 없으세요. 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생활 못 하시잖아요. 우리도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돼? 어머니. 동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계속 그러실 거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우리한테 후견인 권한 줘요. 그럼 어차피 명예 이전되는 거예요. 복녀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집이었다는 걸. 결국 복녀 할머니는 가방 하나 들고 차에 실렸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요양원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지내세요. 미정이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녀 할머니는 요양원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당신,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을 들을 걸. 미안해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 정해진 시간에 취침.
모든 게 통제됐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매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혼자 중얼거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복녀 할머니는 식당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돼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새로 오셨나 봐요? 네, 연복녀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름이 복 많으시겠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셋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도 애들이 잘 커져서 다행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가족이 면회를 왔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 셋이 모두 왔더군요. 손주들도 따라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대.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던데. 엄마, 그럼 약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곁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번에 발표회해요. 오실 수 있어요? 가고 말고. 언제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럼 내가 꼭 갈게. 순자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자식들이 엄마를 대하는 거구나. 자신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녀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들은 참 효자네요. 에이 그냥 평범한 애들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주 오잖아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요. 막내는 멀리 사는데도 한 달에 2번은 오고. 복녀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러워요. 저는 그제야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복녀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죽음, 유산, 아들 부부의 태도, 명예 이전 강요, 그리고 요양원에 버려진 이야기까지. 순자 할머니는 듣고 있다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녀 씨, 그건 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건 학대예요. 노인 학대. 복녀 할머니는 멍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좋은 자식은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녀 씨, 그 아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엄마를 이렇게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도 안 하고. 이건 범죄예요.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복녀 씨, 아직 정신 멀쩡하시잖아요. 아파트도 복녀 씨 명의잖아요. 그럼 복녀 씨가 주인이에요. 왜 당하고만 계세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녀 씨,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자식은 부모 말 들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효도가 제일이다. 부모 말이 곧 법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집가서도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복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옷 한 벌 사는 것도 미안하고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사치 같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엄마는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엄마는 자기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복녀 씨,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엄마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가요? 엄마도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아프면 쉬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녀 씨는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사셨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젊음 다 바쳤죠. 애들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죠. 시집살이 하면서 눈물 흘린 날이 몇 번인데요. 복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게 엄마 역할이잖아요.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역할은 자식 잘 키우는 거예요. 밥 먹이고, 교육시키고, 사람 되게 키우는 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복녀 씨는 그 역할 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복녀 씨, 제 친구 얘기해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친구도 복녀 씨처럼 평생 자식 위해 살았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들 결혼자금 대주고, 집 사는 거 도와주고, 손주들 키우느라 자기 인생 없었어요. 그래서요? 아들이 사업 망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집 팔아서 돈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자기가 길바닥에 낳는다고 다 엄마 때문이라고 협박했어요. 복녀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친구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뭐요? 그 돈으로 또 사업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또 달라고 했어요. 친구는 줄 돈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는 자식 걱정 안 하냐?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매정하냐고 했대요. 그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복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그 후로 혼자 월세방에서 살다가 작년에 갔어요. 그럴 수가. 복녀 씨, 우리가 아무리 희생해도 자식이 감사할 줄 모르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요구만 해요. 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달라고 해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녀 씨 아들도 그래요. 복녀 씨가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요. 아니, 알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니까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엄마가 평생 자식 위해 산 건 사랑 때문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의무라고 착각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녀 씨, 우리 세대는 잘못 배웠어요. 엄마는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엄마는 자기 것 없어도 된다고. 엄마는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세대의 비극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녀 씨, 이제 그만 참아요. 복녀 씨는 엄마 역할 충분히 했어요. 아들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잖아요. 그거면 끝이에요. 하지만,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부모를 학대해도 되나요? 자식이라고 부모 재산 빼앗아도 되나요? 자식이라고 부모를 요양원에 버려도 되나요? 복녀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녀 씨,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 있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권리 있어요. 그래도 될까요?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복녀 씨, 제 아들들이 저한테 효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았거든요. 복녀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울 때도 제 시간을 가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좋아하는 책도 읽고, 취미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잘 컸어요? 잘 컸죠. 아니, 오히려 더 잘 컸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엄마 인생도 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산다고요. 그랬더니요. 애들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엄마도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복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항상 남편이 먼저, 아이들이 먼저였어요. 나는 맨 마지막이었어요. 복녀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복녀 씨 인생을 사세요. 복녀 씨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복녀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뭘 좋아했지? 젊었을 때 무얼 좋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후로는 늘 남의 것만 챙겼으니까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 시어머니가 원하는 집안 분위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복녀 씨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복녀 할머니는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으면 돼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복녀 씨,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꿈이요? 복녀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득한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6살, 시골 마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복녀야,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 왜? 애들 가르치는 게 좋아. 그리고 책 읽는 게 좋아. 하지만 그건 꿈으로 끝났습니다. 19살에 중매로 결혼했고 20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책은 치워야 할 짐이 됐고 꿈은 사치가 됐습니다. 복녀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책 읽는 게 좋았어요. 어릴 때 책이요?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소설 읽는 게 재밌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제 읽으면 되잖아요. 지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복녀 씨 눈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하고 책 읽을 수 있잖아요. 복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왜 안 돼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요. 지금 당장. 어디요? 요양원 도서관이요. 요양원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손을 잡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책장을 둘러보던 복녀 할머니의 손이 한 권의 책에 멈췄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박완서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자신도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두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활자인지. 젊었을 때는 책을 좋아했지만 결혼 후로는 살림에 치여 책을 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들 교과서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책 속 엄마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녀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복녀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복녀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연복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찾아줄게. 복녀 할머니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이래도 괜찮을까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평생 걱정 없이 살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복녀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건 자신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게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이제 알았어요. 복녀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복녀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복녀 씨, 오늘 표정 좋으신데요? 어젯밤에 책 다 읽었어요. 벌써요? 재밌었어요? 울면서 봤네요. 복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근데 울면서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것 같아서.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네. 복녀 씨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두 할머니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평생 남 먹는 거 챙기느라 정신없이 먹었던 밥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맛을 느끼며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그 모든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이 미역국, 맛있네. 평생 미역국을 끓였지만 정작 자신은 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급하게 먹었으니까요.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은 그저 배를 채우는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역의 미끈한 식감, 국물의 구수한 맛, 밥알의 쫄깃함. 하나하나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게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복녀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이런 작은 것들을 느끼는 거였습니다. 밥 한 숟가락의 맛, 아침 햇살의 따스함, 새들의 지저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쳤던 78년이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펴서 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아이들 씻기고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녀 씨, 무슨 생각해요? 순자 씨, 복녀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살았는데 산 게 아니었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거야.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 나는 연복녀로는 하루도 안 산 것 같아. 순자 할머니는 복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 씨, 늦지 않았어요. 78살인데 늦지 않았다고요? 네, 아직 숨 쉬고 있잖아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늦지 않은 거예요. 복녀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서. 이기적이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녀 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복녀 씨, 물 한 잔 마실까요? 순자 할머니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 물 맛있죠? 이 물 마시는 게 이기적인가요? 아니지. 맞아요.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는 것도 당연하고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녀 씨가 행복하고 싶은 것도 똑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복녀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78년을 남 위에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녀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한 짓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학대예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셨네요. 이제 알겠어요.
복녀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이 나를 무시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권리를 찾을 거예요.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남긴 재산이니 그건 내 거죠. 아들 게 아니에요. 맞아요. 복녀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순자 씨, 나 도와줄래요? 물론이죠. 변호사 만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복녀 씨.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의 큰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좋아. 그런데 아들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복녀 씨인데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니? 급한 일이 있으셔서. 큰아들은 복녀 할머니를 보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 친구시면 제 친구나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어르신 사건 잘 맞는 분 있어요. 고맙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감사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미리 설명드리면 상담이 더 수월할 것 같아서요. 복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유산, 아들 부부의 태도, 명예 이전 강요, 요양원에 버려진 것까지. 큰아들은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재산을 강제로 이전하려고 협박한 것, 음식을 주지 않은 것, 요양원에 강제로 보낸 것. 이 모든 게 노인학대에 해당해요. 복녀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순자 할머니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믿고 부탁하는 거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큰아들은 복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내일 당장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이분은 노인 인권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꼭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큰아들이 얼른 복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날 밤, 복녀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순자 할머니와 그 아들의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왜 저렇게 못됐을까?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슬퍼할 시간 없어. 이제 싸워야 해. 복녀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큰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떨리네요. 괜찮아요. 정 변호사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차에는 순자 할머니도 함께 탔습니다. 복녀 씨, 내가 같이 갈게. 혼자 무섭잖아. 고마워요. 순자 씨. 법률사무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유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여자 변호사가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복녀 할머니시죠? 저는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변호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에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커피 좀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계세요. 여긴 할머니 편인 곳이에요. 정유진 변호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커피를 받아 마시며 복녀 할머니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복녀 할머니는 또다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운 것, 밥을 주지 않은 것, 리모컨을 숨긴 것, 명예 이전 서류를 강요한 것, 요양원에 강제로 보낸 것. 정유진 변호사는 노트북에 메모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요? 복녀 할머니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요.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유진 변호사가 핸드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예 이전 서류 준비했어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면 치매 진단받게 할 겁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후견인 되는 거예요. 오늘 변호사 만나서 다 처리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혼자 살 곳도 없을 거예요. 정유진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더 있나요? 복녀 할머니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녹음한 게 있어요. 녹음이요? 네. 어느 날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복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찾았습니다. 정유진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도장 안 찍을 거예요? 안 찍겠다. 이건 내 집이야. 좋아요. 그럼 엄마 혼자 사세요. 우리는 나갈 거니까. 근데 엄마, 혼자 어떻게 사실 건데요? 요양원 갈 거예요? 나는 안 가. 가셔야죠. 엄마 치매 있잖아요. 의사 진단서 받으면 돼요. 우리가 후견인 되면 엄마 재산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나는 치매 없어. 그건 의사가 정하는 거예요, 엄마.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유진 변호사는 녹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범죄예요. 범죄요? 네. 협박죄, 사기죄, 노인학대죄, 여러 가지 죄가 성립해요. 정유진 변호사가 복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은 할머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본 거예요. 복녀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할머니, 정유진 변호사가 복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이라고 부모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할머니는 피해자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권리를 되찾아드릴게요. 정유진 변호사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명의부터 보호해야 해요. 신탁을 추천드려요. 신탁이요? 네. 할머니가 평생 사실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되 명의는 제3자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정유진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연복녀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파트 명의를 그 재단으로 옮기는 거죠. 그럼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 집에서 평생 사실 수 있어요. 집은 할머니 것이에요. 다만 명의만 재단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래야 아들이 손을 못 대요. 할머니 명의로 있으면 아들이 계속 강요할 거예요. 하지만 재단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복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재단이 그 재산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해요. 할머니처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는 거죠. 복녀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요? 네. 할머니의 이름으로요. 복녀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정유진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들 부부의 행동을 고발해야 해요. 고발이요? 네.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짓은 범죄니까요. 복녀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유진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식한테 학대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버림받는 어르신들이요. 복녀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나서시면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나도 참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구나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복녀 씨, 변호사님 말이 맞아. 이건 복녀 씨만의 문제가 아니야. 복녀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요. 정유진 변호사가 복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할머니 혼자 아니세요. 복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오후, 복녀 할머니는 여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 신탁 계약서, 고발장.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가야 해. 모든 서류를 다 쓴 후 정유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뭔데요?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복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이요? 네. 할머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 부부가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못해요. 하지만 복녀 할머니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자식을 고발한 나쁜 엄마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유진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사람들은 할머니 편이 될 거예요. 할머니가 피해자라는 걸 다들 알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이런 사건 많이 다뤄봤어요. 사람들은 정의로워요. 잘못한 사람을 응징하고 피해자를 응원하죠. 순자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복녀 씨,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다 함께 할게. 복녀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기자들 연락할게요. 그날 저녁, 복녀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복녀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당신, 지켜봐 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야.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일주일 후 정유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재단 설립도 완료됐고 아파트 신탁도 끝났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기자들도 준비됐어요. 내일 인터뷰 가능하세요? 복녀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요? 네. 할머니가 준비되셨을 때 하면 돼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복녀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할게요. 더 미루면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녀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자 씨, 내일 인터뷰래요. 정말요? 복녀 씨, 잘 됐네. 근데 너무 떨려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순자 할머니가 복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 씨, 진실만 말하면 돼요. 복녀 씨가 겪은 일, 복녀 씨가 느낀 감정. 그대로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복녀 씨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잖아요. 잘못한 건 저쪽이니까요. 복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 복녀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8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의 큰아들이 차로 태워다 줬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잘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하자 정유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이쪽은 방송국 기자님들이세요. 젊은 여자 기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취재팀 김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가 질문 몇 가지 드릴 건데 천천히 대답하시면 돼요. 복녀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유진 변호사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복녀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켜졌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연복녀라고 합니다. 올해 78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작년 가을에 복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김민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할머니께 유산을 남기셨죠? 복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나보고 이걸로 평생 걱정 없이 살라고 했어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편하게 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복녀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잘해줬어요. 자주 와서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랬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돈 달라고 하고 차 산다고 돈 달라고 하고 사업자금 달라고 하고 얼마나 주셨어요? 한 8억 넘게. 김민지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8억이나요? 네, 아들이니까.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복녀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명예 이전을 요구했다고요? 네, 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안 찍으면 큰일 난다고.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안 찍었어요. 남편이 나한테 준 건데 나중에 주겠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복녀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밥을 안 줬어요. 네,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제가 맘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라면이나 찬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김민지 기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뒀어요. TV도 못 보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복녀 할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날 요양원에 보냈어요. 강제로. 제가 싫다고 했는데 치매 있다고, 혼자 못 산다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냈다고요? 네, 짐 싸라고 해서 차에 태워서 여기 데려다 놨어요. 복녀 할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나를 버린 거예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기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복녀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나는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어요. 애 낳고, 키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내 것 하나 없이 다 애한테 줬어요.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날 이렇게 버렸어요. 밥도 안 주고, 가두고, 요양원에 처박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복녀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김민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드셨다고요? 네. 아파트는 사회복지재단에 신탁했어요. 나는 그 집에서 평생 살 수 있고 내가 죽으면 그 재산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훌륭한 결정이세요. 아들이 날 이렇게 대한 건 잘못됐어요. 나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복녀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자식한테 학대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버림받는 사람들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카메라 불빛이 꺼졌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복녀 할머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제가 잘했을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습니다. 효자인 줄 알았는데 78세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아들의 민낯. 뉴스에는 복녀 할머니의 인터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울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죽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 방송이 나가자마자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연복녀가 올랐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인간 쓰레기네. 저게 아들이냐? 할머니 너무 불쌍하시다. 울면서 봤어요. 30억이나 받고도 더 빼앗으려고? 양심도 없냐? 밥도 안 주고 냉장고에 자물쇠. 이건 학대지. 할머니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잘하셨어요. 저런 자식은 벌 받아야 한다. 우리 엄마도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댓글은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큰 기사가 터졌습니다. 치매 만들어서 재산 빼앗겠다. 며느리 문자 공개. 충격. 며느리가 보낸 협박 문자들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치매 진단받게 할 겁니다. 후견인 되면 어차피 우리가 재산 다 관리하는 거예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요양원 가셔야 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엄마가 자식한테 그렇게 아까워요?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다 줬어.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며느리도 똑같네. 인간들이 아니야. 저 목소리 들어봐. 소름 돋는다. 치매 만들어서 재산 빼앗겠다고? 이건 범죄지. 저런 인간들이 부모 되면 안 되는데. 방송사마다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아침 뉴스, 저녁 뉴스, 토론 프로그램까지. 연복녀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동수의 회사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동수라는 사람 있죠? 네, 그런데요? 그 사람 어떻게 회사에 두고 계세요? 뉴스 안 보셨어요? 인사팀장은 황급히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굳어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친모 요양원 유기, 2위 친모 유기 아들 얼굴, 3위 노인 학대. 기사를 클릭하자 흐릿하지만 누가 봐도 김동수인 사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팀장은 급히 대표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김동수 대리가. 대표이사는 기사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장 불러. 김동수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거 맞아? 응. 엄마를 요양원에 버렸대. 헐. 진짜? 김동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0통, 문자 50개. 그리고 포털 사이트를 열자 자신의 얼굴이 메인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동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대리, 대표님이 부르십니다.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김동수는 떨리는 다리로 대표실로 갔습니다. 대표이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대리, 이게 사실입니까? 대표님.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오해예요. 오해? 녹음 파일까지 나왔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김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 대표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뢰와 윤리를 중시합니다. 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을 둘 수 없어요. 대표님, 사직서 내세요. 아니면 징계위원회 회부하겠습니다. 대표님, 제발요. 저도 사정이. 나가보세요. 대표이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동수는 멍하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잘렸대. 당연하지. 저런 인간을 누가 써. 김동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미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망했어. 뭐, 카페 완전 난리 났어. 사람들이 악플 달고, 전화로 욕하고. 미정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카페 SNS는 악플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 연봉녀 할머니 학대한 며느리 맞죠? 저런 인간이 카페를 해? 커피에 독 탈 것 같아. 불매 운동합시다. 저런 가게 망해야 해. 평점은 한 점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 한 명도 안 왔어. 다들 악플만 달고.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왜 그 인터뷰를 한 거야? 나도 몰랐어. 김동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김동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당사는 김동수 전 대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정의 카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고 임대료는 밀리고 악플은 끝없이 달렸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이라고 쓴 종이가 유리문에 붙었습니다. 김동수 부부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직장도 없고 가게도 망하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김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동수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 김동수 씨. 죄송한데 저희 회사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력서는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세도 밀렸습니다. 복녀한테 받은 돈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미정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그 사람 아니에요? 뉴스에 나온.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집 안은 매일 싸움터가 됐습니다. 둘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김동수 씨, 집세 3개월째 밀렸어요. 이번 달 안에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집주인은 냉정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김동수 부부는 막막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김동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자. 뭐, 엄마한테 가서 빌자. 용서해달라고. 미쳤어. 그 상황에 어떻게 가. 그래도 내 엄마잖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실 거야. 미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그날 오후, 복녀 할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20살도 안 된 나이에 본 것도 없이 시집을 갔습니다. 여보, 내가 잘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젊은 남편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건강하게 자라렴.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끝없는 집안일, 그리고 아들은 자라면서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밥 줘. 엄마, 이거 해줘. 엄마, 돈 좀 줘. 늘 달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복녀 할머니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복녀 할머니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연복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78년을 살았어. 근데 나는 너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너를 너무 소홀히 했어. 너를 너무 무시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먼저 생각할게. 너를 사랑할게. 복녀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내 권리를 찾겠다고.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 복녀 할머니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이제 겁나지 않아요. 그날 밤, 복녀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둘은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복녀 할머니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연복녀 할머니요? 한 달 전에 퇴소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디 갔는데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아들 부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둘은 복녀 할머니가 있는 실버타운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실버타운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김동수 부부는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은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연복녀 할머니 계신가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아들입니다. 아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복녀 할머니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김동수는 엄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복녀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김동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회사에서 잘렸고, 미정이 가게도 망했고, 집도 못 살 것 같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김동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나 엄마 아들이잖아. 제발 도와줘. 너는 내 아들 자격을 잃었어. 복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김동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엄마 아들이야. 나 태어났을 때 기억 안 나? 안 잊었어. 복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날도 기억해. 처음 걸음마 하던 날도,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도, 대학 합격하던 날도 다 기억해. 그럼, 근데 너는 나를 기억하니?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밤새 아파서 누워있을 때, 너는 엄마 밥 안 돼.
그랬어. 내가 힘들어서 청소 못했을 때 너는 집이 왜 이래? 그랬어. 그건 너는 나를 엄마로만 봤어. 연봉녀라는 사람으로는 안 봤어. 그냥 밥 주고 청소하고 돈 주는 기계로만 봤어. 복녀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너무 슬펐어.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근데 너는 내 슬픔은 관심도 없었어. 그냥 유산만 관심 있었어. 엄마, 밥을 안 주고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고 방에 가두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를 낳고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포기하고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느라 살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김동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집만 넘겼어도 이렇게 안 됐어. 근데 나 지금 망했잖아. 다 엄마 때문이야. 복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몰라.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복녀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나한테 필요한 것만 받으려고 했어. 그게 무슨... 엄마 노릇은 내가 다 했어. 복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켰어. 그걸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엄마, 돌아가. 복녀 할머니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희생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복녀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돼서 자식한테 좀 줄 수도 있는 거지. 욕심만 많아가지고. 미정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들 인생 망쳤어요. 그 인터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그건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잘못?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어머니 모셔드렸잖아요. 모셔드린 게 아니라 학대한 거지. 복녀 할머니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잘못이야. 범죄야. 그리고 그건 내가 참아야 할 일이 아니야.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나는 78년을 참고 살았어.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너희한테도. 근데 이제는 안 참을 거야. 어머니,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복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동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경비원들이 김동수를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김동수는 끌려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둘은 강제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복녀 씨, 잘하셨어요. 그럴까요? 네. 복녀 씨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복녀 씨 인생 사셔야죠. 복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동수 부부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동수야.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신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실버타운 뒤편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복녀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다른 어르신들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복녀 할머니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함께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손주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아이고, 예쁘시겠네요. 복녀 씨는 손주 안 보고 싶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손주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 예전에는 자주 봤는데 이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복녀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녀 씨, 여기 앉으세요. 순자 할머니가 자리를 내줬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복녀 할머니의 사연이 또 나왔습니다. 연복녀 재단, 독거노인 지원센터 개소. 나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 복녀 할머니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만들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곳이요. 식당에 있던 어르신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녀 씨, 멋있어요. 복녀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 아침을 먹고 나서 복녀 할머니는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연복녀 재단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지원센터였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도 도시락 배달 가야죠. 복녀 할머니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독거노인들 댁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집,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예요. 문이 열리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네. 오늘 도시락 가져왔어요. 복녀 할머니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긴 한데, 자녀분들은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연락 안 해요. 바쁘나 봐요. 복녀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외로우시면 저희 센터로 오세요.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음 집, 그 다음 집을 돌며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끊긴 분들이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한 분 한 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요. 복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비슷했죠. 아들이 있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나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거든요. 복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요. 순자 씨 같은 친구도 만나고 변호사님도 도와주시고. 근데 모든 어르신들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돕고 싶어요. 작은 도움이라도요. 사회복지사는 복녀 할머니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행복해. 복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유진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센터에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5천만 원이나요. 정말요? 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신 분이 기부하신 거예요. 복녀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분이네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셔서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제가 뭘. 할머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나도 참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도 행복해도 되는구나 하고요. 복녀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복녀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당신, 보고 계세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복녀 할머니는 사진에 입 맞췄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요. 걱정 없이요. 연복녀 사회복지재단은 전국 10개 도시에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복녀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판됐습니다. 노년의 반격 78세, 연복녀 나를 되찾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참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구나.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읽고 울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복녀 할머니는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줄은. 정유진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변했어요. 제가 뭘. 할머니가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복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요.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정유진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방송 출연 제의가 왔어요. 토크쇼인데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들려주고 싶대요. 방송이요?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면 좋잖아요. 복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한 달 후, 복녀 할머니는 유명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복녀 할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예요. 80살이 됐고 평생을 남 위에 살았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내 권리를 찾기로 했어요. 지금 저처럼 힘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스튜디오는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복녀 할머니는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녀 씨,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우리 복녀 씨 완전 스타예요. 두 할머니는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복녀 할머니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80년을 살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존중하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복녀 할머니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녀 할머니는 자유였으니까요. 그리고 행복했으니까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복녀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복녀 할머니는 현재 80세로 연복녀 사회복지재단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전국 10개 도시에서 독거노인과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돕고 있으며 매년 2,000명 이상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 김동수 씨는 현재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복녀 할머니와는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복녀 할머니는 나는 행복하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복녀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식에게 학대당하는 어르신들, 재산을 빼앗기는 어르신들, 요양원에 버려지는 어르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복녀 할머니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